그럼 본 세미나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첫 발표가 PPT로 하기 때문에 먼저 사회자와 여기 소개를 드려야 되나 그냥 한 작성에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여기 계신데요. 박수로 안녕하십시오. 예. 김열수 박사님은 연합뉴스, 채널A 등 종편에 거의 매일 출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고 경력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장시간 동안 시간을 잘 지키고 진행을 잘 해주는 요청사항으로 김열수 박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열수입니다. 국내 정체도 굉장히 복잡하죠. 마음도 편치 않으실 텐데 굳은 날씨 뚫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 돼 가죠. 벌써 이제 3달은 지났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캠페인 기간 동안부터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선거 공약, 그리고 이제 취임 전까지 한 발언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100일 동안 실제로 현실화된 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도 있고 또 상당 부분 내가 기대했던 거 또는 예상했던 거하고 달라서 아마 마음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도 많이 아마 좀 생각보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두 가지 소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 2기에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국 안보 과제, 두 번째 주제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트럼프 2기에 미국의 세계 전략과 미북 관계입니다. 주제가 서로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여연과 함께 최고의 전문가로 모시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주제 발표는 김태호 박사님이 하실 거고요. 여기는 이제 김상수 박사님이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 계시는데 토론자로 나설 겁니다. 제2주제는 박용호 박사님, 참여연에 계시는 선임연구원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다의 한명필 박사가 여기에 토론자로 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시간 계획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발표자한테는 20분, 토론자는 한 8분 내외 정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10분이 계획된 시간보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종합토의가 나중에 한 30분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오늘 발표와 토론자의 시간을 줄여서 여러분들 여기 플로에 계신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려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 면을 보면 오늘 발표자 토론자 못지않은 그런 전문가들이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그런 토론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김태호 박사님이 PPT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김태호 박사님만 PPT로 발표를 하시고요. 나머지 토론 그리고 제2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나중에 단상이 꾸며지는 대로 준비되는 대로 여기서 앉아서 발표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및 토론하시는 네 분 한꺼번에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김태호 박사님 발표 순으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있나?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어마무시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마무시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발표를 부족한 제가 발표를 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이런 순서입니다. 트럼프 그는 누구인가?
트럼프 2기 미국의 세계 전략 전망, 그다음에 한국이 반드시 가져야 될 4가지 전제, 그리고 한국의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 통치자의 해안과 철학, 전문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말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럼프 그는 누구인가?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만은 Mr. Trump, who the hell are you?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만 가지고 보면 이렇다는 뜻입니다. 예. 뭐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글을 꼭 집에 가서 정독하실 걸로 제가 믿고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주의자, 중상주의자, 신제국주의자, 현실주의자, 아마 조금씩 다 맞겠죠. 다 맞겠죠.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 수구꼰대, 백인 우월자, 예, 아마 저거 다 맞을 겁니다. 예, 조금씩은 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동맹을 압박하고 무차별적입니다. 이 트럼프의 소위 shock and awe, 충격과 공포는 대내를 막론하고 사실 겉보기에는 무차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화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이 전통을 이어받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맞고 다 합쳐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 언행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펼칠 세계 전략을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타적 패권 국가로 갈 것이다. 저희 정치학자들은 공부를 할 때 패권적 안정 이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게 이제 hegemonic stability theory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패권 국가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돈을 쓰고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안정적으로, 국제 질서가 안정적으로 잡혀 있다. 이게 소위 이제 이타적 패권론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타적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기적으로 가겠다. 미국 국가 이익 중심으로 가겠다. 이거 큰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극 체제를 지향하지만 아무나 그냥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다 무질서한 그런 chaotic multipolar 시스템은 지향하지 않는다. 힘센 나라들 위주로 세계를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다극 체제를 지향할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직후에 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 절반이 절반으로 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 다음에 국방 전략에 있어서는 중국을 제1주적으로 하고 제2주적을 이란으로 삼는 이 모습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동맹국에 대해서 돈 더 내라는, 안보 부담을 더 내라, 더 하라는 이 요구는 커질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onshore intervention은 줄일 것이다. 직접 미군이 지상군이 와서 피 흘리고 희생하는 이런 개입은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개입을 한다고 하면 해군 공군력으로 멀리서 뻥뻥 쏴주는 이런 개입은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로 핵질서 관리자.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이 핵질서의 관리자였죠. 초강대국, 핵 초강대국인 러시아도 당연히 지금까지 관리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일탈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미국은 여전히 핵질서를 관리하는 그 관리국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패권국의 위치를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핵질서를 관리하는 것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 대한민국 핵무장 하라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반확산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제가 전망하는 5가지 전망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트럼프 정부를 맞아서 대한민국은 어떤 각오를 가져야 하느냐. 적어도 이 네 가지를 전제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요, 미국이 내일 아침에 바로 2등 국가로 전락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예. 지금 미국이 여전히 상당 기간 동안 세계 최강국 위상을 유지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지금 저런 폭발적인 군사력 증강, 경제력 확장, 이게 과연 지속력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에 더 많은 지속력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지금 불고 있는 발언하고 있는 저 바람이 광풍 같지만 광풍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냥 태풍이다, 미친 바람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광연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전략가로 봐야 한다. 이게 우리가 전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커머셜리즘, 소위 이제 이런 기질이 많아서 후려치기를 잘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려칠 때 그 말이 너무 심하다고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목표치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우리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방 문명을 수호하는 저 임무를 완전히 내다버릴 것이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미국은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과거만큼은 아니겠지만 세계 경찰 역할도 축소는 할지언정 완전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지금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미국이 중시하는 그 프라이어리티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에 투입하는 미국이 안보자산, 이걸 줄여서 아시아로 돌리고 그것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겠다. 한 놈만 때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한미관계에서 이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더 많은 비중을 싣게 된다, 이걸 전제하고 미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맹 점검을 하는 순풍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상의 세 개의 전제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사실 자주국방을 외치고 뭐 핵자강을 외치고 저 역시 그런 걸 많이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주국방을 해도 중국, 러시아를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여건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숙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맹은 소중하다. 동맹은 소중하다. 이 전제를 버려서는 안 되고 지금 불고 있는 이 트럼프 강풍을 한미 동맹을 재점검하는 순풍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뭐 정리가 상당히 잘 됐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제가 이 어려운 것들을 정리를 잘한다고 제 별명이 정리김입니다. 정리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의 대응, 이 페이지가 사실 핵심이죠. 제가 네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강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실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자강 아니었습니까? 미군이 정보 주지 않고 미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전쟁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도 우리 현역 군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사흘만 버틸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탄약이 오고 막 날아온다. 이 따위 생각을 하면 한미동맹 앞으로 못 꾸려갑니다. 예. 미국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강을 기반으로 하는 국방을 하기 위해서 GDP 4%,
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세 나라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대만,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전쟁 중이고요. 다음 전쟁 후보지는 대만 아니면 한국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통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2.5% 국방비, GDP 2.5%에 머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트럼프한테 우리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예, 4% 국방비 시대를 열어야 하고 4% 국방비 내서 그러면 뭘 할 거냐? 병사 봉급 300만 원으로 만들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방역 개선비에 돈을 더 써야 하고 필요한 국방 개혁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첨단화, 과학화, 정예화 하는데 그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비군 정예화 하는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보일 때 미국이 동맹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합니다. 두 번째는 자치안보교환동맹에서 국력집합동맹으로, 자치안보교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비대칭,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영토 욕심을 내지 않지만 한국을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것이고, 한국은 그 대신 미국한테 안보를 위탁하는 소위 이 시혜자와 수혜자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호 호혜, 우리도 미국한테 덕을 보여줄 게 적지 않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되 양국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힘을 합쳐가는 국력집합동맹으로 바꿔가야 하겠다. 지금 저 적극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은 게 굉장히 많죠. 1975년 베트남이 멸망할 때 그 미국이 남겨준 수많은 장비들, 전투기들 떠보지도 못하고 다 항복했지 않습니까? 남베트남 군인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태세를 보이지 않으면 동맹군은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리아 사태 보십시오. 이란과 러시아가 알-아사드 정권을 수십 년 동안 지원했는데 반군이 공격을 시작하자 곧바로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이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탈레반 때도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탈레반이 온다고 그러니까 전부 내빼기 바빴잖아요.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미군 도와주러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동맹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대주변국 외교를 국가 생존을 목표로 하고 벌려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교에 아주 전문가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뭐 선거에 수고했다고 자기 캠프 사람들 그냥 요직에 와장창 앉히는 이런 식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 일을 못 해냅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 외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미국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를 하면 한미동맹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외교 관계 개선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성은 보여야죠. 우리는 당신하고 당신들하고 적대감을 축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안보선을 넘어온, 주권선을 넘어오는 건 원칙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숙지시켜 나가는 이런 외교를 중국한테 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는 더 미묘합니다. 사실은 러시아는요, 비록 중국 경제력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소국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핵 초강대국이고 한반도 운명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화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밀착하지 말라는 이간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러시아하고 친해지는 것이지 미국의 전략하고 반드시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계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가 생존, 전쟁 방지 여기에 주력하는 이런 고난도 섬세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문은 핵 문제. 핵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별도로 최근에 연구 과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냥 여기서는 핵 자강과 핵 균형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가 국제 핵 문제로 부상된 게 1989년인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핵은 협상과 달래기로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에 지금까지 한 40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예,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시킨다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맞추어서 북한을 견제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핵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자고 핵무장을 하자는 얘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이라든지 또 한미 핵 공유라든지 남북 간의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은 자체 핵무장 말고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이 노력을 해야 한다. 더 복잡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네 가지로 정리하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실 분들은 적어도 안보 문제에 관한은 제가 여기서 정리한 이런 소양들을 갖추지 않으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혁명, 혁명이란 말이 좀 과격하겠습니다만은 이 자강을 확대하기 위해서 혁명에 가까운 국방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 논리나 선거 논리로 했던 제도들은 다 파기하고 안보 논리에 입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력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병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배운 안보 공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병력 규모는 국방 수요, 안보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7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70만 명을 먼저 정하고 그 70만 명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병력을 줄여야 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하나 들은 것 뿐입니다만은 과도한 병사 봉급 지금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월급 하극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우리 초급 간부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제대를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자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 대통령 되실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 예, 2분 안에 내일 마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맹 외교와 대주변국 외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가 생존 차원에서 치열한 외교를 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낭패스러운 핵 상황과 치명적 시차를 고민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가장 낭패스러운 핵 상황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믿고 스스로는 핵무장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핵 위협이 정말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핵우산을 작동할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공중에 붕 뜨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가장 낭패스러운 the most embarrassing moment입니다. 핵 문제에 관한하는. 자,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우리의 자가수단을 내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보일 때까지 시차가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핵노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핵무장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수권자라면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핵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벵구리온, 네루, 드골, 라카소네, 박정희. 저는 제가 이 핵전략 문제를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저런 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정말 저런 분들을 공부할 때마다 그 애국심에 제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다 핵 전문가입니다. 벵구리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목도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핵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초대 수상이 되고 나서 되자마자 바로 니게브 사막을 뒤져서 인광석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저 안에 인광석 안에 우라늄이 있다. 사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애국심을 가지지 않고는 특히 핵 문제를 다룰 수 없다. 네루도 그랬고 드골도 그랬고 나가소네도 그랬고 한국에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저 반열에 드시는 영웅이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고 대한민국을 다스릴 분들은 제가 여기서 열거한 이런 정도의 안보 소양을 가지고 등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테이블 조정하시오. 예, 김태호 박사님이 아주 발표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 들어서서 트럼프의 세계 전략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그 세계 전략을 유심히 보면서 여전히 미국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최강국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냥 미친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전략가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의 실제 목표는 이제는 유럽 쪽에서 완전히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넘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동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을 거다. 그걸 우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자강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안보 자율성 교환 동맹 그 정도에서 이제는 국력 결집 동맹으로 한미가 동맹이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 생존을 목표로 한 주변국 외교와 그리고 이제 핵 자강과 핵 균형을 동시에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선거가 있는데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안보 철학과 또 해안을 가지시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이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리김으로 인정을 하면서 토론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태호 박사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한 열흘 됐나요? 일주일 전에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썼었는데요. 오늘 이걸 슬라이드를 보면서 조금 바뀌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일단 그 내용 중에서 맨 처음에 특별히 말씀하신 그 트럼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방혜호 박사님도 상당히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섯 가지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타적 패권주의가 아니고요, 이기적 패권주의가 될 것이다. 성격이 강화된다. 그리고 신냉전 체제가 와야 따라서 제한적인 다극 체제, 미국을 1극으로 하고 나머지 다극을 하는 체제로 나갈 것이다. 또 특별히 그 1대1 해가지고 중국을 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을 또 다음에 적으로 하는, 아마 그 중국이 가장 지금 미국의 절대적인 강자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미국의 지금 국력을 많이 아까 여러 GDP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빠르게 중국이 앞설 것이다. 우리가 중국이 개청 2025년 얘기하다가 2030년, 40년 얘기했다가 다시 2049년 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훨씬 앞설 것이다. 경제용뿐만 아니라 군사 또 과학기술 면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설 것이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세계고, 결론은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또 역사적인 교훈을 봐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나갈 수밖에 없다는, 다른 대안은 사실상 없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는 김 박사님 동의해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준비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8분 동안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문에 제가 29페이지부터 33이던가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고요. 지금 네 가지 전제 중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에서 아까 그 김현수 박사님도 그렇고 트럼프가 미친사 광인이 아니고 강인이고 강한 사람이고 광풍이 아니고 강풍이다. 저는 그 표현도 맞지만 광풍이면서 강풍이, 그러니까 OR이 아니고 A or B가 아니고 A and B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고 다 얘기해요. 자기가 창의적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대표적인 무슨
나르시스틱 사람이고 우리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과학자들, 사회심리학자들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연구했던 거 저희가 부정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창의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인이 아니다가 아니고 광인이면서, 분명히 광인이면서요, 또 강인이죠. 저는 그래서 곤천에서 뭐 말장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김 박사님은 그쪽에 물론 이제 포커스 두시기 위해서 이분은 대단한 전략가고 미친 사람이 아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전략가가 광인 정치가 아니고 전략가다, 대전략가다. 그것도 A or B가 아니고 저는 A and B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광인 정치를 하고 있고요. 남들이 쫓아갈 수 없는 전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광인 정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을 최대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라는 확신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대단한 전략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A or B가 아니고 A and B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가장 핵심은 김 박사님의 핵심은 4% GDP 4%의 국방비와 그다음에 핵균형 시대의 개마.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GDP 4%를 국방비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2.5%, 2.7, 2.8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경제 규모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으면 어제도 조금씩은 커지고 있는데 4%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처음에 의심을 했는데 오늘 발장을 잘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무리하게 보지만 이렇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북한의 핵의 균형을 맞출 수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것을 막을 수 없겠다. 그런 차원에서 4%를 조금 미리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까 또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요. 이건 뭐 사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혹시 잘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중에서 아까 자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고 했었는데 김 박사님이 한자 세다고 한자를 잘 하시는데 자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에다가 스스로 자자에다 강할 강자를 안 쓰고 자강이라는 강토, 강력, 강구, 신장, 강 그런 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는 제가 미스테이크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강이라고 쓰셨는지 그래서 그건 뭐 사소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맹 중에서 이 핵 문제에 관해서는 많이 연구를 김 박사님만큼 많이 하신 분이 없고 수십 년 동안 해오셨고 또 오늘 저 두 번째 토론하신 한 박사님이 정말 실무자로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기관에 오랫동안 해왔던 책임자입니다. 국방부 지금은 국방위원회 이제 센터장이 됐습니다만 국방부 또 외교부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한미 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했었고 또 CNI 같은 것도 잘 아시는데 제가 질문으로 말씀드린다면 CNI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박사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한미 간의 CNI의 그 효력을 또 유효하게 해서 이행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했었고 실제로 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의 양국에서 하는 DTX라든가 이런 것들도 CNI에 입각해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주로 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합쳐서 북한의 핵 또 중국까지도 겨냥한다는 그런 큰 원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CNI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김 박사님이 쓰신 것 중에서 제가 읽으면요. 한미동맹 조약 개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개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석을 조금 달리게 하시겠다는지 그게 큰 질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의 그 1, 2, 3단계 썼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긴 지금 단계라는 말을 쓰셨지만 우리가 군에서 매일 할 때요. 그 로드맵이라는 말들 쓰고 있을 때 하나는 타임 드리븐 이벤트 많이 했었고 타임 드리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드리븐 해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상당히 비슷한 것 같으면 또 사실은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 이 타임 드리븐하고 이벤트 드리븐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걸 하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 통치자의 통치 철학으로서 안보 철학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말씀하셨고요. 벤구리온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특히 그 차세대 이제 새로 출범할 정부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사람의 지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참모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참모진들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부에서는 지금 그저께 국민의힘에서도 나무슨 의원도 제거했고요. 홍무슨 의원이라든가 몇 분들이 이 핵무기를 마치 해야 될 것처럼. 근데 분명히 김 박사님도 그랬었어요. 핵무기를 우리가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근데 주거 단계, 실제로 핵 능력을 보유하는 단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시는 걸 했고, 미국 얼마 전에 우리가 우려받듯이 미국 국무부에서 그것은 NPT 체제를 준수해야 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한국이 자체적인 고유 핵무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김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이 페이퍼를 읽고 느꼈을 때 느낌하고 오늘 실제 발표한 것이 조금 틀렸고, 오히려 더 한미 간의 현실에 트럼프 2.0에서 더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답변은 이제 플로에서 나중에 질의응답 다 받고, 질의 받고 한꺼번에 제1소주제나 제2주제나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2기와 미북 관계에 대해서 박용호 참의원 외교안보 통일센터장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용호입니다. 오늘 여러 안보 전문가님들 앞에서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미국 관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 박사님께서 정리킴 그리고 발표도 앞에서 잘 들었는데 정말 발표도 잘하시고 정리도 잘 하시고 해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얼마만큼 여러분께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37페이지부터 제 글이 있는데요. 우선 목차에 대내외 환경 변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격과 핵심 정책,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우선순위, 대북 정책 노선과 입장, 북한이 대미 대응과 입장, 그리고 대중로 한국 관계, 미국 관계 전망, 그리고 한국이 대응, 이렇게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앞서 김태호 박사님께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발표하신 내용과 거의 동의를 하고 또 비슷한 내용이라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 입장에서 국제 환경 변화를 인식할 때 저는 좀 크게 거시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좀 평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세기 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지금 21세기 초죠.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는데 또 20세기 초, 또 19세기 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18세기 말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했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우리 역사에서 배우다시피 민주주의로 진행하는, 그 다음에 산업화로 진행하는 그런 초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19세기 후반부도 마찬가지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민족 국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독일, 이탈리아가 독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펼쳐지죠.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 그것이 20세기 중반 무렵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세계 질서가 변합니다. 우리 21세기,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만은 20세기 말에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면서 후쿠야마 위기가
얘기하듯이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얼마나 많은 세계 혼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항상 지난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항상 세기 전환기에 어떤 경우에는 세계 질서 구조가 바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대를 사니까 우리는 요 시기에 중점을 둬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구조가 늘 이렇게 유동적이다.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세기 말 그리고 또 21세기 초에 들어와서 우리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 그 중동의 봄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화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날 2025년 현재 세계의 인구의 75% 이상은 독재,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에서 사는 인구는 9%, 7%에서 9% 정도, 10%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지난 과정에 5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던 미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한 7, 80년 동안 그 세계 질서를 끌어온, 그리고 국제 공공재를 공급해온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서 김태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나라가 이제 한 26%, 25%, 요새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25, 6%가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20% 이하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계 질서, 예전 과거의 로마라든가 몽골이라 이런 나라들 보면 이렇게 파괴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인색했습니다. 미국은 반면 인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부강하게 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특히 미국의 유도에 의해서 중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혼자 힘으로 국제 공공재를 내기가 어려워졌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트럼프가 미국만 이제 왜 봉이냐라는 생각을 가진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미국인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즘 상황 전체를 갖다 우리가 좀 그런 큰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왜 미국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트럼프가 하는 전략은 앞서 김태호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마디로 비용 효과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그동안처럼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좀 제공해라. 특히 나토 같은 경우에 그중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죠. 독일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재발흥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토라는 체제, EU라는 체제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서 독일은 상당히 무임승차한 상당한 나라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 미국이 자원을 갖다 등쳐먹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도 거기에 끼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등쳐먹는 나라다라는 그 발언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 안에는 트럼프가 갖고 있는 너희들도 이제는 국제 공공재를 좀 어느 정도 같이 부담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앞서 김태우 박사님께서 뭐 그런 식의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한국도 이제는 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공공재를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앞서 미중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 대한 그 견제라든가 좀 경계라는 측면에서 한국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한반도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한반도로 축소지향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뭐 안보 부담을 더하든 비용을 더 내든 또 우리가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든 그 우리 안보 플러스 더하기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미북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랑 가깝다, 나 그 친구 똑똑한 친구야, 나 그 친구가 아마 나랑 제일 많이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트럼프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언론에서도 그런데고 일부 또 이른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트럼프의 그러한 발언은 그리고 트럼프가 사업가에서부터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업자, 임대업자부터 1970년대 신시내티에 그 임대업자를 했는데 젊었을 때 아버지가 시켜서 그때부터 트럼프는 결코 자기 주머니에서 손해보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전기를 여러 사람이 쓴 거를 읽어봤는데 다 공통적인 얘기가 트럼프는 결국 자기 주머니에서 손해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 거기에서 트럼프가 한 행동은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반대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는 결코 트럼프가 생각해서 나는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할 수 없다. 그 하노이 회담 때 트럼프가 이제 그 재판에 걸려가지고 우리 국내 많은 언론에서 또 TV에 나와서 전문가들이란 사람도 결국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그랬는데 그것도 분명히 국내 정치인이니까는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신경을 썼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노이 딜을 갖다가 무산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북한과 소통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뭐 뉴욕 채널이든 또는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2기에서 국가안보 수석 부부장을 하는 알렉스 웡을 통해서 뭐 접촉을 하든 하지만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협상은 결코 지난 그 하노이에서 제시한 그것 아래로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김정은 뭐 괜찮은 친구야 하는 것은 다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죠. 그에 대한 자세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부장 2기 국가안보부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특히 그 이번에 정책 차관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임명된 그 엘브리지 콜비의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은 그 북한에 대한 북핵 문제에 대한 그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결코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반면에 북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30년의 실패한 포용 정책이 결국 북한 핵 보유 국가로 만들어 주었는데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한 번도 변함없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지 않으면은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없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 뭐냐? 이제 주한미군 문제, 그다음에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 또 태평양에 갖고 있는 전략 자산, 동맹, 여러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북한이 생각하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의 양보 조치가 없는 한 북한도 결코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북한이 이제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왔죠. 두 개의 국가론은 하나는 굉장히 그 총체적인 파워에서 한국에 뒤처지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만은, 다른 하나는 김정은의 국가 경영 전략입니다. 자, 이제 나는 정치 사상 강국이 됐고 핵무기를 가져서 군사 강국이 됐고,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추진해오던 경제가 여전히 문제이니 이제는 이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을 기반으로 경제 강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한 두 국가 전략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선 건설 후 통일 전략이라고, 북한판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젊은 김정은이 국가 경영 전략이죠. 그렇게 국가 경영 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세적인, 공격적인 통일 방안을 내놓는데, 그것은 바로 전 국토의 평정, 국토 완정입니다.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무력 방식을 통한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김정은이 국가 경영 전략에서 나는 이제 경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선 제일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공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핵으로 그것을 적어도 한국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으니, 이제는 우리는 적대적 두 국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제발전 전략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 체제 경영 전략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미북 협상이 결코 많은 좀 위시풀 띵킹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트럼프 2기에서 미북 협상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저는 상당히 냉정하게 좀 그 가능성은 매우 낮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저는 앞서 그 군사적으로 또 핵 관련해서 핵 균형, 핵 동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30년 실패의 포용 정책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군사적 그 압박 정책만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포용 정책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좀 걸고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30년의 포용 정책은 껴안는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북한에 대해서 좀 뭘 주면 북한이 나올 줄 알고. 지난 30년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혀 그러한 식의 포용 정책은 앞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도 트럼프 정부도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도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안정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그 유화 정책적 포용 정책을 다시 한번 정책으로 강구했다간 다시 한번 실패를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한국 입장에서도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더 대한 내용은 글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세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항상 전환기마다 국제 질서의 변화가 생겼는데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국제 질서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미국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하고 잘 친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62시간 동안 하노이까지 갔던 그런 하노이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협상이 그렇게 쉽게 매듭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포용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실패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우리는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토론으로 우리 카이다에 계시는 함영필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8분입니다. 네, 국방연구원의 함영필입니다. 사실 박영호 박사님께서 그 작성해주신 발제문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숙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 박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뭐 외교안보 정책 전망이나 또 미북 관계, 특히 이제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에 저도 대체적으로 크게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평가를 드리고요. 저는 뭐 나중에 플로어에서 질문도 하시겠지만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미국이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 하에서 이제 뭐 트럼프가 추진하는 마가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둘 거라고 본문에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미국이 아까 김태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유럽에서 인퇴 중심의 그 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인퇴 지역의 국방 태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강화 조치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보다는 대중 견제 차원에서의 그런 국방 태세가 오히려 더 강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이제 태세 강화가 북한의 대미 정책이나 또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미북 협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도 뭐 비핵화 협상보다는 다른 차원의 북미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싱가포르 그 합의를 보면은 사실은 비핵화가 3번째였지 않습니까? 미북 관계 개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째가 뭐 유해 송환 같은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의 그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한테도 너 카드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할 때 어떤 카드가 있을 것이, 물론 당장 생각해 봤을 때는 핵미사일 능력이 카드가 될 것 같지만은 또 미국은 상대로 어떤 카드, 과거 하노이 딜처럼 뭐 한미 연합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카드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은 북중러 3자 협력이 이제 대외 전략의 핵심이라고, 북한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라고 이제 지목하셨는데, 사실은 러우 전쟁이 뭐 예상보다, 트럼프의 예상보다는 지금 종전이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북한의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만들어진 그 전략 공간을 이용해서 뭐 나름대로의 줄타기 또는 균형, 그런 외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종전이 되게 되면은 대중 전략, 대중 관계를 어떻게 북한이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저한테 이제 4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가지 포인트를 제 그 토론문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권 전략의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학계에서는 미국이 패권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러시아, 중국, 미국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이 여전히 패권을 추구한다는 김태우 박사님이나 박영호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경제와 안보를 한 바구니에서 트럼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본 협상단이 갔을 때에도 사실은 경제 문제를 관세 문제로 협상을 하러 갔는데 방위 분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은 한국에도 고스란히 닥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기 그 백악관의 경제 책사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글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문제 인식입니다. 달러가 강사화됐고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미국의 뭐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미국 정부 부채가 무제한적으로 증가되고 미국 기관 산업이 붕괴됐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더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동맹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패권 재조정 전략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한반도 정세나 지역 정세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이게 꼭 우리가 추진하고 하는 안보와 경제 번영에 꼭 역풍이냐. 그래서 김태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방향을 잘 맞추면은 우리에게 순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왔던 정책과 원칙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측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영내 국방 태세와 대북 태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서방구 중심, 특히 이제 미 본토 방어 중심으로 태세를 전환하고 있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뭐 골든돔을 당선되자마자 서명을 하면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특히 이제 그 전략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관심사가 중국과 러시아가 동등한 핵 강대국으로서 거기에 대응하는 핵 균형 측면에서 사실 2대1의 그런 비율로 보면은 미국이 핵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한반도를 포함해서 일본 뭐 하와이까지 포함된 전구 핵전력,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이나 준중거리 미사일 이 범위 내에 소위 우리 개념으로 치면은 전술핵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핵 전력 현대화뿐만 아니라 전술핵 역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염두에 두겠습니다만은 전국에게 전진 배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콜비가 얘기한, 그리고 또 그 콜비하고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만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했던 알렉산더 벨레즈 그린이라는 차관보는 한반도를 그 군산과 오산에 핵무기 전진 배치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1분만 더 주시면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지상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이 최대한도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지상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조기의 전자권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그 억제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전을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로의 질문을 개방하기 전에요. 저도